아직도 그날을 생각하면 심장이 벌렁거리고 숨을 쉴 수 없습니다. 굳게 닫힌 딸내 집 문을 억지로 열었을 때 저는 너무나 경악스러운 광경에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죠. 떠올리기도 싫은 그때의 악몽에서 이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썰밤의 사연을 보내게 됐는데요. 글재주 없는 60대 아줌마지만 부디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방의 작은 소도시에서 나고 자랐어요. 차로 조금만 나가면 드넓은 바다가 펼쳐지는 소박하지만 평화로운 곳이었는데 그 당시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그렇듯 저 역시 언젠가는 보다 큰 도시로, 가능하면 서울로 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었죠. 그 시절엔 다 큰 처녀가 고향을 벗어나려면 사실상 결혼밖엔 답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하필이면 고향 도청에서 일하던 공무원에게 시집을 갔고요. 딸의 둘을 낳아 키우면서 점점 평범한 아줌마가 되어갔죠. 그래도 돌이켜보면 정말 행복한 기억뿐이었어요. 남편은 무뚝뚝했지만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고 큰딸과 작은딸은 그냥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불렀으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정성껏 꾸려나가던 그 가정이 불시에 산산조각 나버릴 줄은 말이죠. 작은딸이 초등학교 올라갈 무렵부터였어요. 남편이 야근이나 회식 때문에 늦는 날이 점점 많아졌고요. 한번 밖에 나가면 연락도 잘 되지 않았죠. 처음엔 일이 바쁘니 그렇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처럼 빨래를 하려고 세탁기 앞에 섰는데요. 남편의 셔츠를 넣는 순간 낯선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인공적이면서도 달큰한 냄새가 분명 여자 화장품이나 향수 같은 냄새였죠. 남편은 평생 화장품이라고는 스킨 하나 바르던 사람이었고 저도 그런 걸 즐기진 않았으니 그 향이 어디서 온 건지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었죠. 처음엔 그냥 우연이겠지, 퇴근길 버스에서 다른 여자와 부딪힌 거겠지 하고 애써 넘겼죠. 하지만 며칠 뒤 남편의 양복 바지 주머니에서 극장표 2장을 발견했을 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극장표에 적힌 시간을 보니 심야 영화였어요. 그날도 남편은 야근이라며 밤늦게 들어왔는데 말이에요. 이 사람이 설마... 아니,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지. 평소 남자의 바람은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저였어요. 물론 간혹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서 어느 집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느니 그런 얘기를 듣기도 했지만 그 역시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남편의 외도가 내 일이 되자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자꾸만 현실을 외면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현실 도피의 시간은 길지 않았어요. 평소처럼 퇴근한 남편의 옷을 정리해주다 바닥으로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졌기 때문이었죠. 남편의 업무 수첩이었어요. 그 사람은 원체 꼼꼼한 성격이라 자기 일정을 늘 수첩에 정리해두곤 했거든요. 지금이야 다들 핸드폰 하나로 해결하지만 그때만 해도 핸드폰이 대중화되기 전이었으니까요. 당시 남편은 씻기 위해서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심스럽게 수첩을 열어 살펴보기 시작했죠. 그런데 웬걸, 수첩 한 귀퉁이에 영미 점심, 영미 생일 선물 같은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는 게 아니겠어요. 낯선 여자의 이름을 본 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가 쫙 빠지는 기분이었어요. 더는 진실을 외면할 수 없는 순간이 오고 만 거죠. 남편이 씻고 나오자마자 조용히 수첩을 꺼내 내밀었어요. 이게 뭐야? 영미가 누구야? 남편은 당황한 기색도 없이 피식 웃더군요. 뭐야, 내 수첩 본 거야? 그냥 부서 후배야. 밥 몇 번 먹은 게 다라고. 그냥 부서 후배 생일 선물은 왜 샀는데? 그리고 나한테 야근한다고 했던 날 다른 사람이랑 극장에도 갔잖아. 그것도 이 영미인지 뭔지 아는 여자랑 간 거지?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굳더군요.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엔 충분한 표정이었어요. 역시 그랬구나. 당신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어느새 두 눈에선 뜨거운 눈물이 흘렀고 목소리 역시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제 앞에 납작 엎드리긴커녕 성가시다는 듯 긴 한숨을 내쉬더군요. 그래 맞아. 처음엔 아무 감정 없었는데 일 때문에 계속 같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당신이랑은 솔직히 더는 이성적인 감정이 안 들어. 오래전부터 그랬어. 바람을 담담하게 인정하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기분이었어요. 미칠 것만 같았죠. 그게 지금 말이야? 애들 생각은 안 해? 우리 은서랑 은지한테 부끄럽지도 않냐고! 제가 울먹이며 따져 묻자 남편은 고개를 돌리더군요. 뭐라고 할 말이 없다. 어차피 다 들통난 거 이혼밖엔 답이 없는 것 같은데 뭐 애들은 엄마가 키우는 게 낫겠지. 내가 양육비는 보내줄게.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이혼 얘기를 꺼냈어요. 그뿐인가요? 저희 아이들에 대해서도 일말의 미련도 없다는 듯이 쉽게 포기하더군요. 그 모습에 분노가 차오르면서 눈앞이 뜨거워졌어요. 저는 달려가 남편의 멱살을 잡고 울며 따졌죠. 당신 정말 사람이야? 가족을, 우리 딸들을 버리고 떠나는 게 그렇게 쉬워? 그만하자. 어차피 헤어질 거 서로 언성 높이고 힘 뺄 필요 없잖아. 닥쳐!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애들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만 좀 해! 결국 남편은 분노를 이기지 못한 채 거칠게 제 손을 뿌리쳤어요. 나는 나대로 살고 싶을 뿐이야. 당신이랑 있으면 숨 막힌다고. 그렇게 남편은 저와 딸들을 아무렇지 않게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혼 서류만 달랑 남겨둔 채 자기 집만 챙겨 홀연히 사라져버렸죠. 너무나 잔인한 이별이었어요. 평생 술이라곤 입에도 대지 않던 제가 그때부터 소주병으로 병나발을 불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술 먹고 울기만 했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난 그냥 열심히 살림하고 애 키우고 그 사람 뒷바라지한 것밖엔 없는데 그 상간녀가 그렇게 좋았나? 날 사랑한다는 건 다 거짓말이었나? 온갖 상념이 휘몰아쳐서 술을 먹지 않곤 견딜 수가 없었어요. 살림이고 애들이고 다 뒷전이었죠. 그런 저를 다시 일으킨 건 다름 아닌 큰딸이었어요. 당시 큰딸은 겨우 10살, 초등학교 3학년이었죠. 아이가 어른의 고통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오히려 이혼 후 자기를 등한시하고 짜증만 내는 엄마가 미웠을 텐데 그런데도 큰딸은 한 번도 저를 원망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 조그만한 손으로 제 등을 토닥이며 그러더군요. 엄마 괜찮아. 엄마한텐 은지도 있고 나도 있잖아. 내가 아빠 못까지 엄마한테 잘할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은지도 챙길게. 그러니까 힘내 엄마. 다 괜찮아질 거야. 딸아이의 그 의젓한 위로가 마치 천둥같이 제 정신을 번쩍 들게 했어요. 생각해보면 저는 아이들이 눈앞에 있는데도 세상에 저 혼자 버려진 것처럼 울기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절대 혼자가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그 사이 큰딸은 2살 어린 지 동생을 씻기고 먹이고 심지어 같이 등하교까지 했죠. 그 작은 어깨로 저 대신 모든 걸 다 떠안고 있었던 거예요. 그뿐인가요? 그러면서도 저를 원망하긴커녕 위로하려 들었죠. 그런 큰딸을 보면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떠났지만 난 엄마니까 엄마로서 딸들을 지켜야 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소주병을 내려놓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처음 약속했던 양육비를 보내주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처음 한두 달만 제대로 보냈을 뿐 이후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조금씩 액수를 줄여갔고요. 나중엔 그마저도 끊기더군요. 친정에도 기댈 수 없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부모님은 제가 이혼한 걸 창피하다고 생각하셨고 멀리 떨어져 살던 남동생은 제 사정을 알면서도 모른 채 했죠. 그때만 해도 이혼한 여자에 대한 인식이 그리 좋지 않았거든요. 서운했지만 뭐 어쩌겠어요. 내 자식은 내가 책임져야죠.
우선 저는 바로 일자리부터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어린 나이에 일찍 결혼해 한 번도 제 손으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었는데요. 당연히 회사 사무직 같은 건 꿈도 꿀 수 없었고요. 식당 설거지나 서빙 같은 서비스직 위주로 알아봤죠. 다행히 한 식당 사장님이 절 좋게 봐주셔서 그곳에서 정직원으로 일할 수 있었네요. 이후 저는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간통과 상간자 소송을 걸었어요. 그때만 해도 아직 간통죄가 살아있을 때였거든요. 뒤늦게 그 년놈에게 복수해야겠다는 마음이 든 건 아니었어요. 그저 저와 저희 딸들에게 죄를 지었으니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 상간녀의 얼굴을 직접 마주친 순간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소송 중에 법원에서 딱 마주쳤는데요. 얼마나 제가 만만해 보였으면 상간녀는 대뜸 절 흘겨보면서 그러더군요. 영채 씨랑 이미 오래전에 끝난 관계 아니었나요? 본인이 못 붙잡은 거 저한테 화풀이 하시는 거면 참...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어요.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 상간녀의 뺨을 찰싹 때렸죠. 남의 가정 파탄낸 주제 뭐가 어쩌고 어째? 화풀이? 야, 내가 그동안 뭐 너랑 그 인간이 무서워서 가만히 있던 건 줄 알아? 짐승 같은 년놈들 더는 상종도 하기 싫어서 냅두고 있던 거지. 근데 안 되겠다. 너 오늘 사람 잘못 건드렸어. 이후 저는 바로 남편과 상간녀가 일하고 있는 도청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같은 부서 여직원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당장 둘 다 잘라달라고 말했죠. 처음엔 도청에서도 쉬쉬하면서 이 사실을 묻으려 했는데요. 제가 동네 사람들에게 죄다 소문내고 따로 지역 신문 기자를 만나 제보까지 하면서 난리를 치자 결국 그 둘을 정리했네요. 이후 두 년놈은 쫓기듯 먼 시골로 도망쳤는데요. 한동안 둘이 함께 살았다고는 들었지만 결국 오래가진 못했나 보더라고요. 겹지인을 통해 들으니 3년도 못 살고 이혼했다 하더군요. 몰랐는데 전 남편 그 인간 생각보다 더 뻔뻔한 놈이더라고요. 이혼하고 얼마 안 돼 다시 저한테 연락을 하더군요. 여보,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 그 여우 같은 여자한테 홀려선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잖아. 한 번만 용서해주면 진짜 당신이랑 우리 딸들한테 잘할게. 은서랑 은지가 너무 보고 싶어. 그 눈물 섞인 애원이 어찌나 우습던지요. 저는 코웃음을 치면서 말했죠. 왜? 그년이 도망가고 나니까 뒤늦게 네가 버린 조강지처가 생각나니? 네 밥 해주고 빨래 해주던 사람 없으니까 불편하지? 아, 여보, 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왜 네 여보야? 우리 이혼한 지가 언젠데. 난 절대 너랑 다시 만날 생각 없어. 내가 미쳤니? 도청에서 잘 나가는 공무원일 때면 몰라도 실직한 백수의 빈털터리인 널 왜 만나? 우리 딸들 이제 너 찾지도 않아. 그러니까 더는 연락할 생각 말고 죽은 사람처럼 살아. 이후 저는 전 남편에게서 걸려오는 전화를 한 통도 받지 않았어요. 그뿐인가요? 번호도 아예 바꿔버리고 이사를 가버렸죠. 끝났다는 건 그런 거예요.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째 부쉈으면 그 대가는 평생 외면받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저는 두 딸을 데리고 새 식구만의 인생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에게서 받아낸 위자료로 작은 칼국수 가게를 열었는데요. 처음엔 파리만 날리더니 점점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들이 많아졌어요. 나중엔 가게 확장까지 하게 됐죠. 물론 여자 혼자 몸으로 식당을 하랴 살림하랴 애 키우랴 쉽진 않았어요. 이혼녀라는 이유로 쉽게 보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하지만 딸들이 제 버팀목이 되어줬어요. 특히 똑 부러지고 영특한 큰딸이 큰 의지가 됐죠. 사실 둘째 딸은 나이에 비해 여전히 철부지였어요. 둘이 한 배에서 난 자매인데도 어쩜 그렇게 다른지 큰딸은 뭐든 조용히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해내는 아이였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스스로 책상에 앉아 자발적으로 숙제를 했고요. 제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항상 아침엔 먼저 일어나 학교 갈 채비를 했죠. 심지어 중학생 때부턴 저보다 먼저 일어나 저 대신 아침밥까지 차려놓곤 했어요.
엄마, 내가 밥 차려놨거든? 식당 가기 전에 먹어. 알겠지? 뭐? 아니, 엄마가 한다니까. 앞으로는 이러지 마, 은서야. 학교 가서 하루 종일 공부해야 되는데 아침엔 조금이라도 더 자야지. 공부는 내가 알아서 다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나 지난번 중간고사도 1등이었던 거 벌써 잊었어? 그렇게 야무지고 착한 아이가 제 딸이라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세상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대견하고 기특했죠. 반면 둘째 딸은 뭐랄까, 아주 어릴 때부터 사내처럼 힘이 넘쳤어요. 애가 좀 활달하네라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놈의 지집애는 도대체 왜 이럴까 싶은 날이 부지기수였죠. 유치원 다닐 때부터 선생님께 전화가 한 달에 몇 번은 꼭 왔어요. 친구랑 장난치다 넘어졌다. 교실에 풀칠을 잔뜩 해놨다. 남자애들을 때려서 울렸다. 도대체 하루도 조용히 넘어가는 날이 없었어요. 그래도 나이가 들면 좀 얌전해지겠지 생각했는데요. 웬걸 이후로도 말썽이 점점 더 심해지기만 했어요. 어쩌면 둘째 딸은 관심이 고팠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식당 일에 쫓기고 집에 와서도 살림하느라 하루하루 숨 돌릴 틈도 없이 살다 보니 또 지 언니가 뭐든 잘하니 늘 그늘에 가려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죠. 그래서 언젠가부터 늘 둘째를 더 예의주시하고 챙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둘째 딸이 제 아픈 손가락이었다고나 할까요? 그땐 꿈에도 몰랐어요. 둘째 딸보다 큰 딸이 제게 더 큰 시련을 안겨주는 날이 올 줄은 말이죠. 큰딸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였어요. 수능도 몇 달 남지 않은 어느 여름밤, 큰딸이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꺼내더군요. 엄마, 나 미국 유학 가면 안 될까?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어요. 뭐? 유학? 갑자기 무슨 소리야? 너 선생님 된다며. 저는 큰딸이 저와는 달리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을 갖길 바랬어요. 교사는 당시 여자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직업이었죠. 1등 신부감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요. 교사도 좋긴 한데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 원래 영어를 좋아하기도 했고 좀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해보고 싶어. 이번에 우리 학교에서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 설명회가 있었는데 한번 지원해보면 안 될까? 딸은 진심이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히고 뒤섞이더군요. 딸의 꿈을 응원해줘야 한다는 생각과 큰딸이 제 곁을 떠나버린다는 두려움이 동시에 올라왔죠. 결국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안 돼. 여자애 혼자 어떻게 그 먼 나라로 가겠다고. 그건 안 돼, 은서야. 그러자 큰딸이 한층 간절한 목소리로 제게 말했어요. 왜? 나 진심이야, 엄마. 진짜 가고 싶어서 말하는 거야. 엄마는 널 못 보내. 너까지 가면 엄마 정말 혼자야. 엄마가 왜 혼자야? 은지도 있고 나도 영영 떠나는 게 아닌데. 글쎄 안 된대도. 엄마 말에 자꾸 이렇게 토달 거야? 일순 저도 모르게 큰 목소리로 딸을 윽박질렀어요. 안 그래도 은지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속 썩는지 알면서 은서 너까지 왜 그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고집 부리는 애 아니었잖아. 엄마 말 잘 듣고 조용히 공부 잘하던 착한 딸이었잖아. 응? 제 말에 큰딸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더군요. 아이는 입술을 꾹 다문 채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곤 한참 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말처럼 나 언제나 착한 딸이었잖아. 사실 교사 같은 거 하고 싶지 않은데 엄마가 하라니까 사범대 준비도 열심히 했고 공부하면서 집안일도 하는 거 너무 힘들었는데 내색 안 했어. 왜? 엄마가 힘든 거 알았으니까. 어떻게든 그 힘듦을 덜어주고 싶었으니까. 나라고 왜 꿈이 없었겠어? 미국 유학은 엄마한테 말도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간직했던 내 오랜 꿈이야. 정말 용기 내서 얘기한 건데 무작정 안 된다고 반대할 줄은 몰랐어. 딸의 말에 마음 한켠이 저릿해졌지만 저는 끝끝내 고개를 끄덕여주지 못했어요. 그땐 정말 도저히 보내줄 수가 없었거든요. 남편에게 버림받고 혼자 남겨졌던 그날처럼 또다시 사랑하는 사람이 제 곁을 떠난다는 생각에 속이 뒤집어졌어요. 게다가 그 무렵엔 식당 형편도 좋지 못했어요.
갑작스러운 경제 불황으로 날이 갈수록 손님은 줄어들고 매출이 바닥을 찍었죠. 임대료도 간신히 내는 수준이었으니까요. 근데 딸의 유학 자금을 마련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설사 딸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합격한다고 해도 학비만 공짜지 거주비나 생활비 같은 건 따로 마련해줘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딸한테 그런 어려운 형편을 구구절절 말하고 싶진 않았어요.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괜한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애써 차가운 어투로 말했어요. 그냥 예정대로 사범대 진학하는 걸로 해. 갑자기 고3 막바지에 이렇게 진로를 바꾸겠다고 하면 어쩌겠다는 거야. 엄마 말 들어. 알겠어? 잠시 머뭇거리던 딸이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역시 엄마는 내가 엄마 바라는 대로만 살았으면 하는 거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그건 아니라고 변명이라도 해야 했는데 입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제 안에 쌓여있던 감정이 너무 많았던 탓인지 결국 그날 밤 딸애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식탁에 털썩 앉아 얼굴을 감싸쥐었죠. 그렇게 화를 내고 나니 마음이 더 아프더라고요. 평생 착한 딸이기만 했던 큰애가 얼마나 가고 싶었으면 유학 얘기를 꺼냈겠어요. 하지만 그땐 제 상처가 너무 깊어서 아이의 꿈을 이해해줄 여유가 없었어요. 남편에게 버림받았던 아픔, 홀로 딸들을 키워낸 서러움, 그리고 고단한 생계, 그 모든 것이 뒤엉켜 너무 힘들었죠. 딸을 붙잡은 건 단순히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엄마의 품 안에서도 자기 몫을 알아서 해내던 착한 딸이 끝까지 제 곁에 있어주길 바랬던 거였죠. 그 욕심이 결국 딸의 날개를 꺾어버린 거였어요. 물론 그건 아주 한참 뒤에야 깨달은 사실이었지만요. 이후 딸은 일절 유학 얘긴 다시 꺼내지 않았고요. 제 바람대로 지방에 있는 사범대에 합격해 교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한두 번 짧은 연애를 한 끝에 한 사업가에게 시집을 갔죠. 결혼하고 처음 몇 달은 딸아이 얼굴에 행복이 가득했어요. 늘 성실하게 살아온 아이가 이렇게 따뜻한 가정을 이룬 게 얼마나 기특하고 대견했는지 몰라요. 사위는 제가 보기에도 딸을 참 많이 아껴줬어요. 제게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신혼 초엔 주말마다 꼭 친정에 인사를 오고요. 어버이날엔 카네이션의 용돈 봉투까지 두둑하게 챙겨주는 그야말로 요즘 보기 드문 사위감이었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딸애가 손주들을 낳으면서 자연스럽게 일을 그만두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둘째를 낳고 다시 복직할 줄 알았는데 사위가 만류했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애들 옆엔 엄마가 있어주는 게 좋잖아. 우리 시어머니도 그 사람도 내심 내가 집에서 주부로 있길 바라는 눈치고. 뭐 그 사람이 벌 만큼 버는데 굳이 나까지 힘들게 일할 필요 없기도 하고. 아이 그래도 다른 것도 아니고 선생님인데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자리를. 그렇게 말이 나오다 말고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어차피 다 큰 애가 자기 선택을 한 건데 제가 뭐라고 계속 할 순 없는 일이었죠. 물론 속으론 참 많이 아쉬웠어요. 딸아이가 사범대 다니면서 고생한 거 임용 준비한다고 밤새워 공부하던 모습이 다 생생한데 결혼 몇 년 만에 그걸 다 내려놓는다고 하니 마음 한켠이 저릿했어요. 하지만 애초에 딸이 진짜 하고 싶었던 건 따로 있었잖아요. 고3 때 조심스레 꺼냈던 미국 유학. 그땐 제 형편과 마음의 여유가 없어 애써 무시해버렸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에 사무치더군요. 딸의 꿈을 짓밟은 것 같아서 말이에요. 그래서 더는 뭐라고 하지 못하고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얘기하고 넘겼죠. 근데 참 이상하죠? 언젠가부터 큰딸이 점점 제게서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결혼 초엔 바쁘다면서도 종종 연락을 해왔고 손주들 사진도 자주 보내줬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딸의 연락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해도
지금은 애들 때문에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엄마 하는 짧은 말만 남기고 끊기 일쑤였고요. 문자를 보내도 답은 늘 반나절 아니면 하루가 지나서야 돌아왔어요. 처음엔 애들 키우느라 바쁘겠거니 이해하려 했지만 그게 계속 반복되니 좀 그렇더라고요. 물론 언제까지고 내 품 안의 자식일 순 없지만 참 서운하더군요. 그런 서운함을 조금이나마 풀어준 건 다름 아닌 사위였어요. 장모님이 이해하세요. 애 둘 키우는 게 어디 보통 일이에요. 그 사람 또 체력도 약해서 대신 제가 더 자주 연락드릴게요. 사위는 안부 전화도 곧잘하고요. 제 생일이나 어버이날엔 꽃바구니에 케이크까지 보내주곤 했죠. 주변에서 어쩜 그렇게 예쁜 사위를 뒀냐면서 부러워할 정도였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위가 딸의 빈자리를 대신 채워줄 순 없는 노릇이었어요. 계속 딸이 눈에 밟히더군요. 마침 그쯤에 딸의 생일이 얼마 안 남았기에 전화해서 뭐 먹고 싶은 거 없냐고 물어봤어요. 오랜만에 집밥이나 해줄 요량으로요. 그런데 딸애는 대번에 없다고 하더군요. 아이 잘 생각해봐. 진짜 없어? 너 엄마가 해준 갈비찜 좋아했잖아. 그거 해줄까? 바쁘면 내가 만들어서 갖다 줄게. 됐어 엄마. 요즘 허리도 아프다며. 그냥 내가 알아서 잘 챙겨 먹을게. 아이 그래도 글쎄 됐다니까. 곧 애들 유치원 끝날 시간이라 나가봐야 돼. 끊을게. 그렇게 또 전화를 끊겨버렸어요. 딸은 됐다고 했지만 마음이 영 편치 않더군요. 그래도 생일인데 미역국 한 그릇 못 해준다는 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안 그래도 애 둘 키우느라 바빠서 외식도 못하고 끼니 챙겨 먹기도 힘들 텐데 딸이 아무리 싫다 했어도 어디 엄마 마음에 그냥 딸 생일을 넘길 수 있나요? 그래서 며칠 뒤 딸 생일에 맞춰 새벽같이 일어나 딸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잡채, 갈비찜, 멸치볶음, 그리고 빠질 수 없는 미역국까지 정성껏 끓여 반찬통에 담고 딸네 집으로 향했죠. 전화해 간다고 하면 또 오지 말라고 할 게 뻔하니 일부러 연락도 없이 찾아갔네요. 그렇게 딸네 집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는데요. 분명 안에서 인기척은 들리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서 딸의 이름을 불렀어요. 은서야, 엄마야. 반찬 좀 몇 개 해왔으니까 문 좀 열어봐. 어? 반찬만 넣어주고 갈 테니까. 잠시 후 벌컥 현관문이 열리고 딸이 나왔어요. 얼굴엔 평소답지 않게 화가 가득했죠. 내가 필요 없다고 했잖아. 엄마는 내 말이 말 같지도 않아? 늘 착하기만 했던 큰딸이 제게 그렇게까지 목소리를 높인 건 처음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당황해 말을 더듬었죠. 아니, 미안. 엄마는 그냥 너 생일이니까. 그놈의 생일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내가 언제 엄마가 해온 이깟 음식 먹고 싶다고 했어? 다 필요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 마치 방문 판매원 쫓아내듯 손을 휘젓는데 일순 울컥 서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딸에게 말했죠. 엄마가 연락 없이 온 건 미안한데 그래도 이렇게 불청객 쫓아내듯 해야겠니? 엄만 그냥 요즘 네가 연락도 잘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으니까 서운하고 걱정되는 마음에. 그러자 딸이 길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엄마는 도대체 언제까지 날 통제해야 직성이 풀려? 뭐? 통제? 그래. 난 엄마의 꼭두각시가 아니야. 대체 언제까지 난 엄마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엄마가 원하는 대학 갔고 엄마가 시킨 대로 교사도 됐고 엄마가 마음에 들어한 조건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까지 했잖아. 근데도 아직도 부족해? 어? 은서야, 그게 대체 무슨... 엄마는 그냥 네 생일이니까 얼굴 좀 보고 싶어서. 그럼 난 고마워해야 돼? 분명 됐다고 했는데 그런 내 의사는 싸그리 무시해놓고? 제발 나 좀 그냥 내버려둬. 그대로 눈앞에서 쾅 문이 닫혔어요. 저는 반찬통을 손에 든 채 한참을 멍하니 그 앞에 서 있었죠.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서러운 한편으로 딸이 그동안 알게 모르게 저를 원망하고 있었다니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설마 자기를 꼭두각시라고 표현할 줄은 꿈에도 역시 그때 유학을 반대하는 게 아니었는데.
힘없이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한동안 끙끙 앓았어요. 딸에게 너무 미안했고 지난날 딸의 유학을 반대했던 게 너무 후회스러웠죠. 며칠 뒤에 저는 딸에게 먼저 연락을 했어요. 안 받으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히 딸은 전화를 받아주더군요. 은서야, 엄마가 미안해. 그때 네 말 듣고 생각해봤는데 엄마가 너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랬던 것 같아. 네가 너무 착하고 의지가 되는 딸이니까 욕심을 부렸던 거지. 그때 미국 유학도 반대하는 게 아니었는데 미안하다 정말. 한참의 침묵 끝에 딸이 가라앉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아니야, 오히려 내가 미안하지. 그날은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예민했어. 엄마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조만간에 애들 데리고 한번 갈게. 하지만 이 사람 관계라는 게 드라마 속 주인공들처럼 쉽게 풀리진 않더군요. 서로 사과도 하고 이전보다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게 됐지만 여전히 딸과의 관계는 어딘지 모르게 서먹했어요. 여전히 딸에는 먼저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않았고요. 제가 먼저 연락을 해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금방 끊어버렸어요. 애들이 또 싸워서 가봐야 돼. 지금 저녁 준비 중이라.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딸애가 정말 바빠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일부러 날 피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어쩌면 둘 다였을 수도 있고요.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마음 한켠이 서늘하게 식는 느낌이 들었지만 애써 내색하진 않았어요. 괜한 투정을 부려 딸을 힘들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거든요. 그저 엄마로서 딸이 잘 살기만을 바라는 마음뿐이었는데요. 웬걸? 그로부터 몇 년 뒤 사위의 사업이 갑작스럽게 위기를 맞이했어요. 경쟁사가 우후죽순 생기면서 힘들어졌다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요. 거래처 도산으로 대금 정산에 문제가 생기면서 순식간에 문을 닫고 말았죠. 한때는 제게 용돈도 두둑히 주고 생일마다 명품 가방까지 챙겨줬던 사위였는데 이젠 빈털터리가 된 것도 모자라 빚더미에 올라앉고 말았죠. 딸에는 애써 내색하지 않았지만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말로는 괜찮다고 해도 목소리엔 전보다 더 힘이 없어졌고요. 어쩌다 얼굴을 봐도 웃는 낯을 찾아볼 수 없었죠. 자연스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김서방은 요즘 어떻게 지내? 딸린 처자식이 있는데 일자리 알아보고는 있는 거야? 응, 요즘 아는 친구 일 도와주고 있어. 전처럼은 아니어도 내 식구 안 굶을 만큼은 벌어오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김서방 앞으로 빚도 꽤 된다며. 얼마나 되는데? 엄마가 좀 도와주랴? 지금 집 팔면 그래도 됐어. 엄마 집을 팔긴 왜 팔아?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큰딸은 그 이후로도 끝까지 저한테 손을 벌리는 법이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죠. 언제나 자기 일은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고 저한테 걱정 끼치는 걸 누구보다 싫어했던 아이였으니까요.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사라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말끝마다 괜찮다, 걱정하지 말라면서도 딸의 어깨가 점점 더 웅크러져 가는 걸 보고 있자니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자식이 부모 속을 썩이는 것도 고통이지만 부모한테조차 괜찮은 척을 하는 것도 참 뼈아픈 일이더라고요. 결국 저는 딸에 모르게 집을 정리했고요. 그 돈을 딸이 아닌 사위에게 보내고 말했어요. 은서는 자꾸 괜찮다고만 하는데 요즘 어려운 거 뻔히 알면서 부모로서 어떻게 모른 척 하겠나? 이 돈으로 일단 급한 빚부터 해결해. 은서한텐 아무 말 말고 알면 또 화낼 테니까. 사위는 눈물까지 흘리며 감격했어요. 감사합니다, 장모님.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사위가 돼서 뭘 더 해드리진 못할 망정 제가 못나서 집까지 파시고. 괜찮네. 그간 김서방 자네가 나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사람이 어떻게 늘 일이 잘 풀리기만 하겠어. 때론 고꾸라지기도 하는 거지. 그럼요. 장모님 덕분에 저 힘내서 다시 한번 더 일어나 볼게요. 집사람이랑 애들 생각해서라도요. 그 말에 불안했던 마음이 좀 차분해졌어요. 그래도 이렇게 책임감 있는 남자라면 우리 딸도 마냥 힘들진 않겠구나 싶었죠.
물론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사위의 눈물과 다짐이 제 마음을 어느 정도는 놓이게 했고요. 그날 밤 저는 오래간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죠. 하지만 그 뒤로도 딸애와 사위의 형편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딸애는 볼 때마다 살이 내려 있었고요. 우울증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집에만 있으려 하더군요. 더 자주 만나 챙겨주고 싶었지만 아무래도 한번 싸운 전적이 있다 보니 쉽지 않았어요. 시집가서 자기 가정까지 꾸릴 만큼 다 큰 아이인데 제가 너무 챙기려 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딸의 입장에선 또 제가 멋대로 통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으니까요. 반면 둘째 딸은 뒤늦게 길조가 든 걸까요? 갑자기 일이 술술 풀리기 시작했어요. 왜 둘째는 어릴 때부터 문제야 소리를 들으며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를 치던 애였잖아요. 근데 갑자기 무슨 그림을 그리겠다면서 집 방구석에만 틀어박혀 있더니 어느 날 제게 뜻밖의 말을 하더군요. 엄마, 나 인터넷으로 만화 연재하게 됐어. 대박이지? 뭐? 만화 연재? 응. 오늘 땡땡 회사에서 계약 제안 받았어. 당장 다음 달부터 연재해보재. 처음엔 사귄 줄 알았는데요. 웬걸? 정말로 몇 주 뒤부터 인터넷에 둘째 딸 이름이 붙은 만화가 연재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렇게 큰 인기는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댓글 수도 조회수도 눈에 띄게 늘더니 반년쯤 지나서는 인터넷 인기 순위에까지 오르더라고요. 전 그쪽으론 잘 모르지만 따로 책이 나오기도 하고요. 딸애가 그린 만화 캐릭터로 인형이나 티셔츠 같은 게 나오기도 했죠. 둘째 딸은 이제 더는 백수도 집안의 골칫거리도 아니었어요. 어엿한 제 몫이라는 인기 만화가였죠. 그러면서 둘째 딸도 철이 좀 든 걸까요? 어느 날 갑자기 제 앞으로 웬 서류 하나를 들이밀더군요. 다름 아닌 등기부 등본이었어요. 엄마, 이거 앞으로 엄마 집이야. 더는 월세 말고 내 집에서 살아야지. 처음엔 무슨 말인지도 몰라 어리둥절했는데요. 아니 글쎄, 이 서울 외곽에 있는 새 아파트 한 채를 통째로 제 이름으로 사준 거 있죠? 아니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네가 돈이 어디 있다고... 그러자 둘째가 눈시울을 붉히면서 입을 열었어요. 엄마 언니 때문에 집도 팔았잖아. 내가 능력만 있었어도 엄마가 집까지 팔진 않았을 텐데. 그게 무슨 소리야? 네 형부 사업 때문에 그런 건데 뭘. 아니야. 내가 학교 다닐 때부터 사고만 쳐서 엄마 나 때문에 속 많이 끓였잖아. 그동안 나 때문에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라도 내가 효도할 테니까 오래오래 살아야 돼? 알겠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마냥 어리게만 느껴졌던 둘째 딸이 어느새 이렇게 커선 효도하겠다며 집까지 사준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큰딸이 늘 의지가 되는 든든한 맞이였다면 둘째는 내내 속을 썩이던 아픈 손가락이었으니까요. 어쨌든 둘째는 그 뒤로도 인터넷 만화 작가로 승승장구하기 시작했고요. 덕분에 저도 가게를 그만두고 여유롭게 노후를 보낼 수 있었네요. 이제 큰애네 살림만 좀 피면 더 바랄 게 없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쯤 둘째는 따로 작업실을 구해 그림 보조해주는 친구들과 함께 지냈는데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밥도 잘 못 챙겨 먹다 보니 제가 반찬을 잔뜩 만들어 갖다 주곤 했어요. 그날도 이런저런 음식을 만들어 둘째 딸 작업실로 갔는데요. 둘째 딸이 반찬을 받아 열어보다 말고 갑자기 제게 그러더군요. 엄마, 잠깐 물어볼 거 있는데 언니네 집 지금 많이 힘든 거야? 뜻밖의 말에 깜짝 놀라 둘째 딸을 쳐다봤어요. 왜? 무슨 일 있었니? 아니 방금 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나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하더라고. 전기세가 밀려서 이번 주 안에 안 내면 끊긴다고. 그 정도로 안 좋은 거야? 언니가 원래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한테는 늘 괜찮다 괜찮다 해서 저도 내심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설마 전기까지 끊길 지경일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저는 그 길로 바로 큰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러 번 신호음이 가고서야 딸이 전화를 받더군요. 은서야, 너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전기세가 밀려서 끊길 정도면 얘기를 했어야지.
아, 은지 이 기집애 엄마한텐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왜 말하지 말라고 해? 아니 애초에 은지한테 말할 게 아니라 엄마한테 먼저 말을 했어야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전기세가 밀려? 김서방 요즘 일 안 하니? 빚은 어느 정도 정리된 거 아니야? 그때 엄마가 준 돈으로. 뭐? 엄마가 준 돈이라니? 앞불싸. 흥분한 나머지 제가 사위에게 돈을 줬다는 말까지 꺼내고 말았지 뭐예요. 당황해서 입을 다물었지만 이미 딸애는 제 말을 다 들은 후였어요. 엄마, 설마 그 사람한테 따로 돈 줬어? 엄마가 무슨 돈이 있어서? 딸아이는 꼬치꼬치 따지고 들었고요. 결국 저는 집을 팔았다는 사실을 실토할 수밖에 없었죠. 딸아이는 처음엔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저 수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그러더니 이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엄마, 진짜 집 팔았어? 엄마 그 집 평생 엄마 손으로 일궈서 산 거잖아. 엄마 노후자금이고 엄마 보금자리였잖아. 근데 그걸 나한테 말도 없이 김서방한테 줬다고? 아이 엄마는 그냥 네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왜 엄마 멋대로 행동하냐고? 내가 힘들어 보였어? 엄마가 이래서 난 더 힘들어. 은서야, 엄마는 대체 왜 늘 내 일에 엄마 맘대로야? 언제나 그래, 항상. 엄마 마음대로 내 인생 결정하고 엄마 뜻대로만 내가 살길 바라고. 이젠 나 모르게 그 인간한테 집 팔아 돈까지 줘? 일순 큰딸의 목소리가 울음 섞인 분노로 바뀌었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제멋대로야? 내가 그냥 내버려 두라고 했잖아.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은서야, 엄마가 미안해. 응? 엄만 그냥 네가 조금이라도 덜 고생했으면 하는 마음에. 됐어. 다신 전화하지 마. 엄마랑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 말만 남긴 채 딸은 전화를 끊어버렸고요. 저는 멍한 얼굴로 휴대폰만 붙잡고 있었어요. 솔직히 좀 서럽더군요. 그저 딸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던 것뿐인데 제 마음을 몰라주는 딸이 너무 야속했어요. 이후 딸에게선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고 저도 나름 화가 나서 먼저 연락하지 않았는데요. 며칠 뒤 마감을 끝내고 온 작은 딸이 제게 조심스럽게 그러더군요. 엄마, 혹시 언니네 집 가봤어? 왜? 또 무슨 일인데? 그냥 요 며칠 연락도 안 되고 이상해서. 아까 언니한테 전화했는데 받지도 않고 문자도 씹더라고. 돈 빌려달라 할 땐 언제고. 순간 불길한 예감이 머리를 스치더군요. 전기가 끊길 정도로 힘든 상황인데 끼니라고 제대로 챙겨 먹었겠어요? 쓰러지기라도 했으면 어쩌나, 극단적인 선택이라도 했으면 어쩌나 심장이 철렁했어요. 저는 급히 반찬 몇 가지를 챙겨 들고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안에선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며 외쳤죠. 은서야, 엄마야. 안에 있는 거 다 아니까 문 좀 열어봐. 걱정되잖니? 제발 좀. 잠시 후 안에서 조심스럽게 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금방이라도 꺼질 듯 희미한 목소리였죠. 엄마 지금은 안 돼. 그냥 가. 무슨 소리야? 왜 안 돼? 엄마한테 화난 건 아는데 그래도 얼굴 좀 보여줘. 응? 제발 엄마 그냥 가. 지금 문 못 열어줘. 그냥 돌아가라고. 그냥 듣기엔 화가 난 목소리 같았는데요. 평소와 좀 달랐어요. 금방이라도 꺼질 것처럼 희미했고 왠지 모르게 절박했죠. 일순 쎄한 기운이 등을 타고 올라왔어요. 이대로 가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결국 저는 망설이다 열쇠 수리공을 불렀습니다. 여기 사는 사람 아니죠? 그냥 함부로 열어드리면 안 되는데. 우리 딸네 집이에요. 딸이 아픈 것 같아서 그래요. 급한 상황이에요. 다행히 딸애는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는지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 사이 열쇠 수리공이 잠긴 현관문을 따서 열었는데요. 문이 열리는 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너무나 충격적인 광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거든요. 깨진 컵과 널브러진 화분, 찢어진 커튼, 집안은 도둑이라도 든 것처럼 엉망이었고요. 그 사이에 큰딸이 기절한 채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놀라서 달려가 딸의 머리를 안아든 바로 그 순간 저는 기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의 얼굴이 엉망진창이었거든요.
입술은 찢어져 피딱지가 맺혀 있고 눈가는 퉁퉁 부어 있고 턱끝은 파랗게 멍이 들어 있었죠. 그뿐인가요? 다급하게 바짓단과 팔소매를 걷어보니 몸 곳곳에도 피멍이 가득했어요. 놀란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당장이라도 기절할 것 같았지만 간신히 정신을 부여잡았죠. 그 사이 딸이 정신을 차린 듯 몸을 움찔했어요. 저를 알아보고는 놀라선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뭐야, 엄마? 집에 어떻게 들어온 거야? 지금 그게 중요해? 은서야, 이게 뭐야? 이게 다 뭐야? 누가 그런 거야? 대체 누가? 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없이 울기만 했고 저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울부짖었어요. 누가 그런 거냐고! 설마 김서방이 이런 거야? 딸은 대답도 없이 한참을 울기만 했어요. 하지만 제 최근에 결국 천천히 마치 세상의 모든 걸 내려놓은 사람처럼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맞아. 그 인간이 이런 거야. 순간 제 안에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그놈을 사위라 부르며 내 딸을 맡긴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더군요. 대체 언제부터 그놈이 널 때린 거야? 결혼하고 한 몇 개월 뒤부터. 반찬이 늘 똑같다고 때리고 물 바로 안 떠왔다고 때리고 최근에 지 사업 쫄딱 망하고선 더 그래. 어제도 술 먹고 와선 이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아침 되자마자 나가버리더라. 담담하게 말하는 딸을 보고 있자니 더 억장이 무너졌어요. 근데 왜 엄마한테 말을 안 했어? 말했으면 진작에 가만 안 뒀을 텐데. 대체 왜 그동안 한마디도... 제 울음 섞인 목소리에 딸은 눈가에 맺힌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냥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싶었어. 엄마가 나한테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아는데 괜히 말해서 실망시킬까봐 무서웠어. 나 늘 착한 딸이었잖아. 엄마 말 잘 듣고 엄마가 원하는 삶 살려고 노력했는데 내가 이혼녀가 돼봐. 엄마가 나한테 얼마나 실망하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다 저 때문이었어요. 착한 딸은 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고작 그 이유 하나로 지금까지 그 어마어마한 지옥을 견뎌온 거였어요. 저는 이슬을 악물며 딸의 어깨를 끌어안았어요. 은서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다 잘못했어. 네가 뭘 어떻게 하든 넌 엄마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딸이고 사랑하는 딸인데. 정말 나 아직도 엄마한테 자랑스러운 딸이야? 이 모양 이 꼴인데? 그럼 당연하지. 일단 일어나서 병원부터 가자. 그리고 당장 그 자식 경찰에 신고하고 이혼하자. 저는 얼른 열쇠공에게 돈을 쥐어주고 보내고 딸을 일으켜 세웠어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진단서도 끊을 작정이었어요. 그래야 그 망할 놈을 법적으로든 뭐든 꼭 처벌할 수 있을 테니까요. 딸은 처음엔 지금은 싫어. 그냥 누워있고 싶어. 라며 고개를 저었지만 이내 제가 울면서 부탁하자 결국 조용히 옷을 챙기기 시작했죠. 손주들은 1박 2일로 영어 캠프인지 뭔지를 간 상태라 나중에 따로 데리러 가기로 했고요. 그런데 딸애와 같이 막 현관을 나서려던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누군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다름 아닌 사위였죠. 장모님이 여기 웬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의아한 얼굴로 쳐다보던 사위는 딸의 멍든 얼굴과 울고 있는 절 보고는 표정이 싹 굳더군요.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병원이라도 가시게요? 경찰 부르셨어요? 그 순간 등줄기를 따라 서늘한 한기가 훅 끼쳤어요. 저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두 팔로 딸을 감싸 안으며 소리쳤죠. 그래, 병원이든 경찰이든 가야지. 어떻게 내 딸한테 이런 짓을 해놓고 뻔뻔하게. 내가 자네를 가만둘 줄 아나? 반드시 콩밥 먹이고 말 거야. 사위는 잠깐 멈칫하더니 이내 비웃듯 제게 다가왔어요. 장모님, 제가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장모님도 다 아시잖아요. 이 사람 성격이 좀 예민한 거. 별것도 아닌 걸로 맨날 난리 떨고 밥도 제때 안 하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고
그러니까 제가 혼낸 것뿐이에요. 일종의 훈육이죠. 훈육. 제가 이 여자 남편인데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가슴 속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확 솟구쳐 올랐어요. 훈육? 내 딸을 이렇게 패놓고 훈육은 무슨 훈육? 네가 뭔데 내 딸을 때려, 이 거지 같은 놈아! 저는 달려들어 사위의 뺨을 때렸어요. 일순 사위의 고개가 휙 돌아갔고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몇 대 더 때렸죠. 하지만 어느 순간 사위가 제 팔을 확 낚아채더니 갑자기 저를 있는 힘껏 떠밀어 버렸어요. 저는 그대로 바닥에 나동그라져 비명을 질렀죠. 참나, 다 늙어 빠진 할망구가 어디 주제도 모르고 내 몸에 손을 대? 하여간에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딸년이나 애미나 말 안 듣고 귀찮게 구는 건 똑같네. 사위가 천천히 다가와 제 몸 위에 주저앉았어요. 배 위로 느껴지는 어마어마한 무게감에 저는 비명을 질렀지만 사위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커다란 두 손을 뻗어 제 목을 조르기 시작했죠. 저는 뒤늦게 그런 사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무시무시한 악력에 순식간에 고통이 확 틀어막혔고요. 시야가 점점 뿌얘지면서 의식이 희미해졌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이 미친놈아, 우리 엄마한테서 떨어져! 딸의 고함 소리가 고막을 파고들더니만 쾅 하는 금속성 소리가 뒤이어 들려왔어요. 이어 숨통이 확 트이면서 기침이 쏟아지더군요. 정신을 차려보니 사위는 앞으로 고꾸라져 있었고요. 그 옆에 나뒹군 세숫대야가 보였어요. 어느새 딸애가 욕실에서 세숫대야를 갖고 나와 사위의 뒤통수를 때린 거였죠. 딸아이는 양손을 꽉 쥔 채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사위를 노려봤어요. 그 눈엔 공포가 아닌 분노와 결심이 서려 있었죠. 네가 뭔데 우리 엄마한테까지 이래? 이 거지 같은 놈. 나도 이제 더는 안 참을 거야. 알아들어? 인연이 진짜. 뒤늦게 일어선 사위가 이번엔 딸애를 향해 달려들려 했어요. 저는 재빨리 세숫대야를 주워들어 한 번 더 사위의 머리를 갈겼고요. 사위는 악소리를 내면서 그대로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죠.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딸의 손을 잡고 뛰쳐나왔어요. 맨발로 뛰다시피 현관문을 나섰고 아파트 경비원의 도움을 받아 택시를 잡아탔죠. 그렇게 딸을 데리고 제일 가까운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사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딸은 즉시 진료실로 들어갔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딸의 상태가 더 심각하더군요. 지금까지 입은 상처가 하루 이틀 된 게 아닙니다. 갈비뼈에도 금이가 있고요. 오른쪽 팔은 미세 골절이 있어 보입니다. 이 정도면 바로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셔야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딸의 어깨가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용히 딸의 손을 잡고 말했죠. 신고하자, 은서야. 더는 참지 마. 엄마는 언제나 네 편이야. 그러자 딸애는 울음을 터뜨리며 제 품에 고개를 묻었어요. 알겠어, 엄마. 나 그 사람 신고할게. 그리고 이혼할 거야. 곧바로 병원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고요.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명백한 폭행의 흔적들과 딸이 미리 녹음해둔 음성 파일의 진단서까지 증거는 넘쳐났죠. 사위는 초반엔 발뺌하더니 결국 나중엔 무릎 꿇고 살려달라며 빌더군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다신 안 그럴게. 나도 요즘 일도 잘 안 풀리고 속상하니까 술김에 그만. 구질구질한 변명은 집어치워. 네가 날 때렸던 게 어디 한두 번이야? 더는 용서할 생각 없으니까 얌전히 네 죗값 달게 받아. 그러자 사위가 언제 잘못을 빌었냐는 듯 무시무시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이럴 거야? 내가 언제까지 감옥에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딸애는 더 이상 겁먹지 않았어요. 오히려 대담하게 코웃음을 치더군요. 너 이거 협박죄로 형량만 더 늘어날 짓인 거 알지? 나도 네가 감옥에서 평생 안 썩을 거 알아. 출소해서 날 찾아와 준다면 오히려 환영이지. 그때야말로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줄 수 있을 테니까. 살벌한 딸의 기세에 눌린 걸까요? 사위는 당황해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재판장에 끌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죠. 지리한 법적 다툼 끝에 딸은 무사히 이혼도 할 수 있었어요. 그뿐인가요?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도 톡톡히 받아냈죠. 알고 보니 사위는 제가 준 돈을 비롯해 꽤나 많은 돈을 모아두고 있었더라고요. 딸의 앞에서만 빚 때문에 우는 소리를 한 거였죠. 제 처자식은 굶고 있는 데다 집 전기까지 끊길 정도였는데 지 혼자 밖으로 돌면서 호의호식했더군요. 정말 쓰레기 같은 놈 아닌가요? 그래도 인과응보란 게 있긴 한가 보더라고요. 빈털터리 이혼남이 된 사위는 출소 후에도 재기에 성공하진 못했고요. 술독에 빠져 살다 최근 간경화가 와서 병원에 들어갔다 하더군요. 안타까운 마음은 조금도 없어요. 저희 딸아이를 한때 지옥 속에 살게 했던 장본인이니까요. 부디 마지막 가는 그날까지 끔찍하게 고통받길 바랄 뿐입니다. 자식 있는 부모들은 이런 제 마음 이해하시겠죠? 모든 사건이 일단락된 뒤 큰딸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이혼 후 다시 교사 생활을 시작했고요. 주말엔 취미로 전시회도 다니고 독서 모임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아무래도 딸이 교사가 됐던 건 본인이 위해서가 아니라 저 때문이었으니까요. 지금이라도 새로운 일을 찾아보란 얘기도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자기 적성에 맞는다면서 계속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맘 같아선 딸이 좋은 남자 만나 재혼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요. 더는 제 욕심으로 딸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저 묵묵히 딸을 응원만 해주고 있답니다. 저 잘하고 있는 거겠죠?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